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1237년의 겨울, 얼어붙은 러시아의 대지는 말발굽 소리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지평선 끝에서부터 밀려오는 검은 파도, 그것은 파도가 아니라 말 위에 올라탄 악마들, 바로 군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엔 단 하나의 생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는 칼날 아래 잠들었고 찬란했던 도시들은 숯덩이가 되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이 처참한 폐허 속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두리의 작은 마을 하나가 기괴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스크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생존 게임이자 노예가 주인의 목을 치고 황제가 된 소름 끼치는 반전의 역사,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의 탄생 비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중심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키예프였습니다. 비단이 흐르고 금빛 돔이 반짝이던 화려한 도시였죠. 하지만 몽골의 수부타이와 바투가 이끄는 기갑, 군단 앞에 키예프의 자존심은 단 며칠 만에 가루가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포로들의 머리를 잘라 성벽보다 높게 쌓아 올렸고 살아남은 이들은 말꼬리에 묶여 끝없는 평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스크바는 늪지대 옆에 붙은 이름 없는 요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마을이 어떻게 유라시아를 호령하는 제국의 수도가 되었을까요? 거기엔 눈물겨운 충성심이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영악한 기회주의와 배신의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의 작은 영주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몽골의 압도적인 칼날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우다 전멸당하는 명예로운 죽음? 아니면 적의 발바닥을 핥으며 살아남아 후위를 도모하는 굴욕적인 삶? 모스크바의 군주들은 주저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반 1세, 일명 칼리타돈 주머니라고 불린 사나이의 행보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몽골 칸의 신임을 얻기 위해 자기 동족인 러시아인들을 직접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몽골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이웃 도시 트베리를 진압하기 위해 그는 몽골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제 형제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칸이 명령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러시아인들은 그를 민족의 반역자라며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반 1세는 비웃었습니다. 그가 챙긴 건 비난이 아니라 몽골 대신 러시아 전체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세권이었으니까요. 이반 1세는 세금을 거두며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몽골 칸에게 바치는 상납금은 결코 줄이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을 쥐어짜 얻어낸 잉여 자금을 모스크바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주변의 작은 영지들을 하나둘씩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금화로 정복한 셈이죠. 몽골의 감시망은 허술하지 않았지만 이반 1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칸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엎드렸고 칸은 그런 그를 보며 이놈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충견이구나라며 흡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엎드린 채 바닥을 향한 그의 눈은 분노와 야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은 돈은 단순히 성벽을 높이는 데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라는 거대한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총대주교를 설득해 모스크바로 거처를 옮기게 한 것이죠. 하나님도 돈과 힘이 있는 곳에 머무신다는 논리였을까요? 총대주교가 모스크바에 정착하자 이곳은 졸지의 러시아 영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 영주들은 모스크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대드는 것은 곧 신에게 대드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돈으로 사고 신앙으로 포장한 권력. 이것이 바로 모스크바가 늪지대에서 일어선 방식입니다. 모스크바의 권력자들은 몽골의 지배 방식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칸의 궁정에서 벌어지는 암투, 군대의 대형, 효율적인 정보망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특히 공포를 통한 통제라는 기술을 가장 깊게 배웠습니다. 몽골의 사절단이 마을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사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각 바쳐야 했고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칼날이 목을 스쳤습니다. 이반 1세는 이 공포의 시스템을 자신의 행정 조직에 이식했습니다. 그는 몽골의 방식을 따라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가구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전의 러시아인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철저한 감시 사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몽골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모스크바는
서서히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전술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기동력 있는 기병 운용, 철저한 계급 사회, 그리고 자비 없는 처벌 시스템까지 모스크바는 몽골의 지배 아래서 몽골화되어가며 힘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적을 이기기 위해 적의 가장 추악한 점을 닮아가는 기분을 상상해 보셨나요? 모스크바는 스스로를 몽골식 기마 군단으로 개조했습니다. 1380년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은 드디어 쿨리코보 평원에서 몽골군과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러시아인들의 울분이 폭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평원에서 울려 퍼진 함성 소리는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피로 물든 돈강은 몽골군의 시체로 뒤덮였고 러시아는 처음으로 승리의 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더 잔혹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2년 뒤 몽골의 토크타미시카는 모스크바를 기습하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다시 한번 모스크바의 거리는 피비린내로 진동했습니다. 몽골군은 성 안으로 진입해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불길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돌아왔고 모스크바는 다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모스크바의 진정한 저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도시들이라면 완전히 멸망했을 수준의 타격을 입고도 모스크바인들은 다음날 바로 삽을 들고 다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들에게 굴욕은 일상이자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죽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독한 생존 본능이야말로 훗날 러시아 제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이후 약 100년 동안 모스크바는 다시 침묵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시기에 모스크바 대공들은 겉으로는 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도 뒤로는 주변의 작은 공국들을 하나씩 흡수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혼인 동맹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몽골의 권위를 빌려와서 말이죠. 우리가 칸의 징세관이니 우리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정체성은 몽골의 전제주의와 정교회의 신비주의가 기묘하게 결합된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자유로운 전사들의 연합체였던 초기 루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거대한 기계장치로 변해간 것입니다. 15세기에 이르러 이반 3세가 즉위하면서 역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몽골의 사절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1480년 우그라 강대치 사건은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몽골 지배의 종말을 고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모스크바 군대의 기세에 눌러 강을 건너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240년 동안 이어졌던 타타르의 멍해가 마침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한 러시아의 모습은 과거 키예프 시절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몽골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전제 국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이반 3세는 스스로를 모든 러시아의 지배자라 칭하며 비잔티움 제국의 상징인 쌍두독수리 문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선포하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졌으니 이제 정통 기독교의 수호자는 모스크바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주변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거대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우리의 지배를 받아라. 이 논리는 훗날 시베리아를 넘어 태평양까지 뻗어나가는 러시아 확장 정책의 핵심 엔진이 됩니다. 이제 가장 소름 끼치는 인물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이반 4세, 뇌제더 테러벌라 불리는 사나이입니다. 그의 유년기는 피와 공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 고아가 된 그는 권력에 미친 귀족 보야르들의 손에 자랐습니다. 귀족들은 어린 이반을 무시하며 밥을 굶기거나 때로는 그의 눈앞에서 그의 측근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궁전의 어두운 복도에 숨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표출한 광기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성벽 위에서 개와 고양이를 던지며 그 비명을 즐겼죠. 왕위에 오른 이반 뇌제는 몽골의 칸보다 더 잔인하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오프리친이나라는 친위대를 조직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탄 이들은 말 안장에 잘린 개의 머리와 빗자루를 매달고 다녔습니다. 배신자를 물어뜯고 쓸어버린다는 공포의 상징이었죠. 이들은 이반의 명령 한마디에 마을 전체를 학살했습니다.
노브고로드라는 유서 깊은 도시는 이반의 의심 한 번에 피해 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산채로 얼어붙은 강물에 던져졌고 이반은 그 광경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의 처형 방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고문 방식을 고안해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뜨거운 기름솥에 산채로 튀겨졌고 어떤 이들은 몸이 반으로 갈려 성벽에 걸렸습니다. 한때 그를 도왔던 충신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잠재적 반역자라는 망상에 시달렸고 그 망상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후계자인 아들마저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아들의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린 이반 뇌제가 아들을 껴안고 오열하는 장면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내가 아들을 죽였다. 제국의 미래를 내 손으로 끊어버렸다. 그의 통곡 소리는 궁전 전체를 울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반 뇌제의 광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영토를 폭발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카잔 칸국과 아스트라한 칸국을 정복하며 과거 자신들을 지배했던 몽골의 후예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했습니다. 몽골인들이 세운 도시들은 초토화되었고 그 자리에 거대한 정교의 사원들이 들어섰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상징인 성 바실리 대성당이 바로 이때 지어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다시는 이런 건물을 짓지 못하게 건축가의 눈을 뽑아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질 만큼 모스크바의 영광은 타인의 고통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의 농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몽골의 수탈을 피해 모스크바의 지배 아래로 들어왔더니 이제는 제국의 황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묶인 채 평생을 노동하고 황제의 전쟁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농노제의 쇠사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모스크바는 독립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거대한 전제주의의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스크바가 건설된 방식의 비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모스크바는 과연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였을까요? 200년 넘게 몽골의 채찍 아래서 신음하며 배운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강한 채찍질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유라시아 대륙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개인의 인권보다 국가의 존립이 우선시되는 철저한 전체주의 체제가 이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의 역사를 소설로 비유하자면 그것은 가난하고 천대받던 소년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절대 권력을 얻고 결국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보다 더 잔혹한 폭군이 되어가는 비극적인 복수극과 같습니다. 지금도 크렘린 궁의 붉은 담벼락 너머에는 그 오래된 복수심과 생존 본능이 숨쉬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활한 대초원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모스크바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땅을 넓혔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다시 피를 뿌렸습니다. 이반 뇌제가 죽은 후 러시아는 동란의 시대라는 거대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후계자가 사라진 자리엔 내가 진짜 황제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이 속출했습니다. 폴란드와 스웨덴 같은 주변 강대국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스크바를 짓밟았습니다. 1610년 폴란드 군대는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크렘린 궁을 차지했습니다. 제국은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살아남은 이들은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러시아를 살린 것은 귀족들이 아니라 민중들이었습니다. 민인이라는 상인과 포자르스키라는 공작이 이끄는 민병대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털어 군대를 만들었고 오직 러시아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스크바로 진격했습니다. 1612년 그들은 치열한 전투 끝에 폴란드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이 극적인 승리는 러시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뿐이다. 이 강박적인 결속력은 이후 러시아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발휘되는 무서운 힘이 됩니다. 1613년 새로운 로마노프 왕조가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다시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제국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숲과 늪, 그리고 얼음으로 뒤덮인 땅 시베리아였습니다.
모스크바의 탐험가들과 카자크 병사들은 부드러운 금이라 불리는 단비 모피를 찾아 더 동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모험이라기보다 사륙에 가까웠습니다. 원주민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약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모스크바는 매년 엄청난 양의 모피를 유럽에 팔아 국고를 채웠습니다.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영토는 이미 태평양 연안에 닿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괴물 같은 확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모스크바는 더욱 잔인하고 효율적인 통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중앙 집권화는 극에 달했고, 황제의 말 한마디는 곧 신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성 바실리 대성당의 화려한 돔 아래서 황제들은 정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여전히 몽골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채찍질로 백성을 다스리고 의심되는 자는 가차없이 처형하는 방식 말입니다. 러시아의 법전에는 황제에게 불충한 자는 그 가족까지 모두 처벌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공포는 제국을 유지하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연료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스크바의 탄생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단순히 강력한 나라의 성장기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가장 기괴한 결과물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모스크바의 대공이었다면 동족의 목을 바쳐서라도 제국의 미래를 열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승리하기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모스크바는 늪지대 위에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 피와 눈물, 그리고 거대한 욕망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견고한 성벽 안에는 지금도 칭기즈칸의 기상과 이반 뇌제의 광기가 뒤섞여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조화가 바로 러시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러시아의 심장은 뜨겁지만 그 속을 흐르는 피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 차가운 피의 원천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러시아를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진정한 정체성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그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문화를 동경하면서도 아시아의 전제적인 힘을 숭상했습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날까지 러시아를 예측 불가능한 거인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서방의 민주주의나 인권 개념이 러시아의 단벽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이유도 그들의 뿌리가 몽골의 칸과 이반 뇌제의 공포 정치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스크바는 몽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몽골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더 큰 몽골이 된 셈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죽이고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그가 다스리는 방식은 예전 주인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모스크바 탄생의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가장 비굴했던 자가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되는 이 서사는 오늘날까지도 권력의 속성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늪지대의 작은 마을이 제국의 수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모스크바가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고통을 딛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며 오직 생존과 승리만을 갈망하는 그 욕망의 씨앗이 말이죠. 우리는 모스크바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동시에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크렘린 궁의 붉은 벽 속에는 이반 1세의 돈주머니와 이반 뇌제의 지팡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찬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그 기괴한 박동 소리는 이 제국이 여전히 굶주려 있음을 증명합니다. 모스크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잔혹하고도 위대한 이야기가 어떤 울림으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몽골의 발밑에서 시작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힘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피와 배신,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차가운 법칙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 그 붉은 심장은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로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올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평화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들의 역사가 가르쳐준 생존의 법칙은 결코 부드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두운 늪지대에서 피어난 이 독한 꽃의 향기는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를 뒤흔들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서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차가운 교훈을 되새깁니다. 정의로운 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불편한 진실 말입니다. 모스크바는 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도시입니다. 그들의 붉은 담벼락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붉게 느껴지는 것은 그 벽 속에 스며든 수천 년의 기억이 여전히 뜨겁게 달궈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스크바라는 거대한 괴물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이 기억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늪지대와 같고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모스크바인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피로 쓴 역사는 눈물로도 닦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심연을 들여다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 장대한 대서사시를 여기서 마칩니다. 늪지대에서 피어난 제국의 심장, 그 비밀스러운 고동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